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거 받고 나한테 욕해도 되고 다시는 안 봐도 되고. USB 하나를 건네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정보아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사라진 여자. 그녀가 장례식 이후 불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가족 사고 난 그냥 사고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얘기는 나 말고는 못해줄 것 같아서요. 그 한 줄이 아직 상주복 냄새도 안 빠진 이지혁을 카페로 끌어냈습니다. 마주 앉은 정보아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는 사라지고 눈 밑에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요. 나 용서받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걸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지혁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했지만 손은 종이컵을 3개 쥐고 있었습니다. 정보아는 USB를 밀어놓고 짧게 말했어요. 그날 택시 사고 우연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흔들어 보라고 돈 준 겁니다. 뭐? 직접 보세요. 렌터카 기사 진술, 탐정사무소 영수증, 병원 CCTV, 재단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들어있어요. 당신 집을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 말이 서류 봉투에서 본 이름과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가온재단, 재단 이사장, 자녀 박성재, 박영라, 한우진. 성재, 가온재단, 정보아 씨.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우리 집 그리고 가온재단. 두 군데가 엮인 거라 나라도 끼어 있어야겠더라고요. 정보아 눈빛에는 죄책감과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한번 놓친 사람, 내가 대신 붙잡아줘라고. 나 그 말 너무 늦게 이해했더라고요. 이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USB를 쥔 손에 힘만 더 들어갔어요. 재생을 눌렀을 때만 해도 이지혁은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정보아가 진짜로 봐야 할 거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또 나를 흔들려는 건가 하는 경계심도 있었거든요. 첫 화면은 취조실이었어요. 형광등 아래 허름한 잠바를 입은 중년 남자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정보아 쪽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조사관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날 차량 충돌 사고 어떻게 됐다고요? 조사관 목소리가 담담하게 흘렀고 렌터카 운전자는 잔뜩 굳은 얼굴로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겁만 주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크게 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브레이크 밟는 척만 하라고 차만 한번 훅 밀어보라고 했어요. 겁만 주라. 그 말이 이지혁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남자의 진술은 이어졌어요. 처음엔 사설 탐정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재단 쪽에서 부탁이 들어왔다고. 명함에는 가온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금은 나중에 병원 앞에서 받았고요. 누가 줬습니까? 이름은 못 들었어요. 다들 그냥 신 팀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재단 이사장님 비서라고. 그리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병원 로비 CCTV 캡처.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렌터카 기사에게 작은 가방을 건네고 있었어요. 얼굴은 마스크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어깨선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USB 안에는 그 뒤 장면까지 있었어요. 주차장 다른 각도에서 찍힌 화면, 신 팀장이 어딘가와 통화하며 말하는 장면. 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한 단어가 가온재단 서류에 적힌 이름과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서류 뒤에 있는 사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은호의 친엄마. 그녀는 은호에게 간을 빼앗아간 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지? 이 여자가 성재 엄마라고요? 박성재 씨를 알아요? 고등학교 절친이에요. 네, 맞아요. 슈올즈의 그 가온재단. 박성재 씨의 의부선마죠. 고성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은호의 간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죽게 하고 엄마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게 고성의 그 여자였던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대체 우리 집을 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보아가 말했습니다. 고성의 이 여자가 왜 이지혁 씨 가족들한테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얼른 알아봐요. 혼란스러운 이지혁은 정보아를 뒤로 한 채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지혁. 오늘 뭐야? 왜 갑자기 야밤에 호출이야?
AP 사무실 회의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셔츠 소매는 거쳐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어진 채였어요. 이지혁은 회의실 문 잠가두고 USB와 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냈습니다. 성재야, 이거 너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얘기라서. 무섭게 시작하네. 뭔데, 우리 회사 망했냐? 내 집 얘기야. 그래, 망한 쪽이 거기일 수도 있겠다. 이지혁은 돌리지 않고 바로 USB 영상을 틀었습니다. 렌터카 기사 진술, 병원 CCTV, 신 팀장 통화, 가온재단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 번에 보여줬어요. 박성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영상과 서류 사이를 여러 번 오갔습니다. 정리해보자. 결국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누가 사설 탐정사무소를 통해 렌터카 기사 사서 겁 좀 주라고 시켰다. 둘째, 그 탐정사무소 뒤에 가온재단이 있고, 셋째, 가온재단 이사장이 우리 집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나도 알겠어. 그리고 넷째, 이지혁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나는 며칠 전까지 내 의붓엄마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서류 보고 알게 됐다. 너 새엄마가 바로 그 이사장님이라는 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박성재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세상 진짜 끝내준다. 내 의붓엄마가 내 가족 들이받으라고 돈 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 정도면 드라마 작가들 다 실업자 되겠다. 장난처럼 얘기하지 마. 이지혁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도 이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은호 친엄마 너희 엄마야. 내 의붓엄마 고성희라고.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은호를 몇 번 찾아왔을 때 얼굴 봤는데 이 서류들을 보고 알게 되었어. 고성희가 내 의붓엄마라는 거. 한우진. 내 의붓동생이라며? 한우진한테 지은호가 자기 간을 준 거라고. 우진이는 미국에 있는데? 아니야. 내 엄마가 숨겨둔 거야. 박성재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한동안 말이 없던 박성재는 생각 정리가 끝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이지혁의 의심과 박성재의 조각난 정보가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성재야,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냥 엄마가 좀 심하게 애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눈 감고 갈 거냐, 아니면 제대로 한번 들춰볼 거냐. 박성재는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위 장부를 한 번 더 훑어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야, 이지혁.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너랑 나랑 같이 교무실 시험지 털려다가 뒤집어졌던 거 기억나냐? 이 미친놈아, 그 얘기를 왜 지금 꺼내? 그때도 우리 둘이 같이 까였잖아. 이번에도 같이 까이자. 우리 둘 다 이제는 어른이니까 제대로 한번 뒤집어보자. 그 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동맹의 업그레이드 선언 같았어요. 한편 같은 시각 다른 병원 건물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진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한우진은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지은호도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안정돼서 휠체어를 끌고 동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야, 지은호. 너 진짜 미쳤지?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건 오랜만이었는데요. 이제는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엄마가 누구인지, 왜 한 명만 데려갔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짧은 몇 주 사이에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미친 건 너고. 난 그냥 선택한 거지. 지은호는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한우진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간이식이 장난이냐, 야. 그냥 피 검사 한 번 하는 줄 알았지. 진짜 배 열어서 간을 떼줄 줄은 몰랐다고. 뻥치지 마. 수술 설명 다 들었잖아. 내가 중간에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누워있던 것뿐이지. 둘은 예전처럼 티격태격했지만 말끝마다 묵직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참 웃기다. 쌍둥이끼리 서로 쌍둥이인지도 모르고 서로 위로하고 있었던 거잖아. 우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진짜 고맙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또 한 번 휘어버린 것 같아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빚은 못 갚을 것 같다. 이 빚은 우리 둘이 같이 갚자. 같이? 응.
지은호는 단단한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봤어요. 간 빌려준 건 나지만 이 상황 만들고 키운 사람은 엄마잖아. 우릴 쌍둥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 한 명은 버리고 한 명은 숨겨서 자기 뜻대로 쓰려고 했던 사람. 우리 둘 다 그 사람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 쪽이야.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간 이식 받은 거. 누구 간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썼는지. 나도 갈까? 아니. 지금은 내가 움직이기도 힘들잖아. 게다가 이 집 가장 먼저 흔들려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야. 아버지가 눈을 뜨지 않으면 엄마는 절대 안 바뀐다. 지은호가 의자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넌 여기서 살아. 죽지 말고 살아있어. 어디 가게? 너네 집 거실. 오늘 판 좀 뒤집어야지. 그 사이 박성재의 집 위층에서는 또 다른 판 뒤집기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이미 한 번 집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방에서 우연히 본 작은 금고 하나. 겉으로 보기엔 그냥 귀금속 넣어두는 수준이었는데 한쪽 벽면에서는 이상하게 미세한 소음이 들렸던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집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의, 엄마는 재단 행사. 집에는 영라와 가사도우미만 있는 시간대였어요. 누나, 엄마 방에 잠깐 들어가도 돼? 또 뭐 하려고? 엄마 금고 좀 볼 게 있어서. 영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금 흔적만 남기지 마. 진짜 그 사람 눈은 이상한 데만 밝으니까. 부부 침실 안, 옷장 한쪽 깊은 곳에 문제의 금고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생년월일, 기념일, 온갖 숫자를 다 눌러보다가 결국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버지 생일. 띠릭.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현금 묶음과 보석함, 간단한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안쪽에 작은 리모컨 같은 게 하나 더 들어있었거든요. 성재는 그걸 집어들고 별 생각 없이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 순간 옷장 옆 벽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더니 벽 일부가 옆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와! 숨겨진 공간에는 두 번째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크고 완전히 전자식이었어요. 어떤 숫자를 넣어야 열리겠냐 이건. 한참을 고민하다가 성재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지은호. 설마 아니겠지. 반신반의하면서 지은호 생일을 눌렀습니다. 찰칵. 이번에도 별 저항 없이 문이 열렸어요. 진짜 미쳤다, 이 사람. 금고 안에는 현금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리스트와 금액이 적힌 장부들, 해외 계좌 정보, 여러 나라 이름이 적힌 여권들,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출생임양 관련 서류까지. 그중 하나가 성재 눈을 멈추게 했어요. 출생 지은호 쌍생아 형제 한우진. 친모 고성희. 쌍둥이. 이미 머릿속으로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문서에 찍힌 도장이 그걸 사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성재는 장부 몇 권, 출생기록 사본, 여권 사본 몇 개를 챙겨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성재야, 집에 있냐?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벽을 다시 닫고 금고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리모컨까지 제자리에 넣기까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몸이 먼저 움직여줬어요. 네, 아버지. 지금 내려갈게요. 이제 이 자료를 감추는 쪽에 서 있을지 꺼내는 쪽에 서 있을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 고성혜, 박성재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우진이 나타났어요. 우진아, 여긴 웬일이냐? 박진석이 놀라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가지고 오던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빠. 한우진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조용히 앉아 듣고만 있어야 했을 아이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저간이식 수술 받았어요. 거실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고성희가 먼저 소리쳤고 박진석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우진을 바라봤어요. 너 언제? 조금 전에요. 정확히는 몇 주 전. 아직 실밥 다 안 풀렸어요. 우진이 상해 단추를 한 칸 풀고
수술 자국이 살짝 비치게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죠. 왜냐면 이 모든 걸 엄마가 설계했으니까요. 한우진. 고성이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어요. 엄마가 일부러 다 숨겼으니까요. 박진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아, 그렇게 큰 수술을 왜 나한테 한마디도 말했어도 아빠는 막았겠죠. 엄마 계획은 아빠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우진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누구 간을 받았는지예요. 거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 간인데? 지은호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성재 손이 반사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고성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제일 친한 친구. 엄마한테는 그냥 쓸 수 있는 아이였죠. 우진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빠, 지은호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이어진 한 문장은 이 집안의 근간을 뒤흔들었어요. 쌍둥이예요. 제 쌍둥이.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의자를 붙잡고 일어났어요. 우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26년 전에 아이를 둘 낳았어요. 그중 한 명, 저만 데려다가 이 집 아들로 키웠고요. 다른 한 명은 보육원에 맡기고 떠났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간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가 아니야, 엄마. 그리고 이건 박성재가 옆에서 조용히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엄마 금고에서 나온 문서야. 엄마가 20년 넘게 숨겨온 기록들. 아버지 몰래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것들. 고성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재를 쳐다봤어요. 성재야, 너 어떻게 감히? 감히? 엄마가 우리 집에서 한 짓 생각하면 내가 감히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성재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새엄마라는 사실, 그냥 난 어차피 엄마 없는 놈이니까 하고 대충 받아들이고 살았어. 근데 그 엄마가 내 친구 인생이랑 내 동생 인생이랑 다른 집 가족까지 다 엉망으로 만든 사람일 줄은 몰랐지. 그 순간 한 명이 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혁입니다. AP 대표고 동시에 그 택시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이지혁은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하고 할머니, 그날 택시 안에 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크게 다치셨고 조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사람들 인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지혁은 USB 영상을 틀었습니다. 렌터카 기사 진술, 가온재단명의 결제 내역, 병원 CCTV, 신 팀장 통화. 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음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목소리, 저 말투. 다들 아시죠? 이지혁은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운이 정말 나빴구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온재단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보내주신 재단 소개 문서입니다. 가족관계까지 간단히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자녀 박성재 전 배우자 자녀, 의부사들 박영나 한우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인수협상하면서 마주치던 그분이 내 고등학교 친구 새엄마라는 걸.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구 가족을 도로 위에 세워놓고 겁만 주라고 시켰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이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사건 자료를 건넨 사람은 이미 이 집과도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조용히 누르기 위한 경고였다고 합니다. 고성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살인자 만들겠다는 거야? 재단 이사장이면 재단 이름으로 카드 좀 쓸 수도 있지. 기사 하나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기사 하나요?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기사 하나 때문에 내 친구는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잃을 뻔했어. 지금도 밤에 운전하면 손이 떨린다고.
지은호를 떠올리자 우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 살리겠다고 자기 간 잘라준 거야. 엄마한테 이용당한 줄 알면서도 나 혼자 남겨두기 싫다고. 박진석은 테이블에 올려진 서류와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장부를 한 번 탁 쳤습니다. 그만해.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된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이 자료들이 전부 조작이 아니라면 우리 집은 26년 동안 한 사람의 거짓말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다. 그의 시선이 고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성희 씨.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고성희는 처음으로 완전히 몰린 짐승 같은 눈빛이 됐습니다. 해명? 해명은 무슨 해명? 당신들 다 내 덕에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은 회사, 애들은 이름, 저 애는 간. 그 말에 우진이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엄마 말 맞아. 우린 다 엄마 덕에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덕이라는 게 다른 사람 인생 부숴서 만든 거라면 이제는 계산해야지. 우진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우리한테 빚진 거야. 이날 밤 결론이 다 내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을 바로 부른 것도 아니고 모든 서류를 그 자리에서 넘겨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몇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집을 떠나 있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재단 업무에서도 손떼라고 했고요. 진실인지 아닌지 법과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같은 지붕 아래 살 수는 없을 것 같군. 그 말은 이 집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첫걸음이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금고에서 나온 장부와 여권 사본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이건 회사 문제입니다. 더 이상 엄마 문제 하나로만 볼 수 없어요. 하청업체, 재단, 비자금. 이거 그냥 덮으면 우리 회사도 끝나고 아버지도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냐?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은호 때문에요. 성재는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생이 우리 집 쓰레기들 때문에 망가지는 건 못 보겠어서요. 우진은 병실로 돌아가면서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얘기했다. 내간 받은 거, 쌍둥이인 거, 엄마가 한 짓 전부.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해. 난 간까지 줬으니까 더 줄 건 없다. 그래도 나중에 한 번은 와라. 아빠가 내 얼굴 한 번 보고 싶대. 나도 아직. 그래도 언젠간 갈게. 그때까지 죽지 말고 버텨.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친구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형제라는 정체성이 새로 깔려 있었어요.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폰 화면에 떠있는 이름 하나를 오래 바라봤어요. 지은호. 오늘 내 엄마 아니 그 사람. 너 모르게 조금 건드렸어. 나중에 내가 원하면 어디까지 들춰낼지 같이 정하자.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그는 폰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정의 사이, 사랑과 분노 사이에서 자꾸만 줄을 잘못 잡을 것 같은 불안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슈홀즈 집에서는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박진석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경찰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오늘 여기서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 집 미래가 어느 쪽으로 꺾일지가 달라지겠지.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순간 바깥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의외였어요. 실례합니다. 가온재단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명찰을 단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검찰청, 한 명은 국세청. 성재는 아주 짧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세상은 우리가 준비되는 속도보다 항상 한 발 빨라. 이 집안의 거짓말과 비밀, 그리고 한 여자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늘이 마침내 공식적인 빛 아래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각자가 어디에 설지 선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와 숨겨졌던 아이, 그 둘을 이용해서 회사를 지키려 했던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들의 그림자를 밀어올리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친구들. 이제 그 누구도 예전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요.